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저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와 계시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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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첫 등장해 주시고 주변의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너무 말로는 안 떤다고 했는데 네. 너무 떤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잘하셨다는 평가가 많았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제 지인들은 그렇게 구하진 않았습니다. 가혹한 평가가 기대만 있었군요. 못하다 이런 네.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전 사실 기억나는 게 제가 2021년 2월 3일 그 자리에 처음으로 딱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너무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왔었거든요. 2021년 2월 3일 제가 저기에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첫 등장이가 오, 기억하죠. 근데 그때 있었는데 그때 저의 모습에 비하면 훨씬 더 잘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임께서 지금 일주일 만에 뭔가 스타일도 좀 더 세련되어지시고 뭔가 좀 오늘 좀 신경 쓰고 나오시게 느껴집니다. 심기일전하고 왔습니다. 심기일전. 네. 오늘 기대하고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황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우선 뜬금없이 봉변당하신 이승철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8거래일 만에 S&P 500 지수가 1.83%, 나스닥 지수는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5.69% 하락한 것과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가 과도한 긴축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자 미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어제 베이지북이 나왔거든요. 이 네. 베이지북이라는 게 각 연준 관할 지역의 현재 경제 추세 및 문제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7월 이후에 전반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수요가 추가적으로 약화되고 미래 경제 성장은 전반적으로 약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소 완화될 거다. 연말까지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네 분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브레이너드를 했기 때문에 한 분만 할게요. 메스터라는 분이 발언을 했는데 연준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한다. 강한 노동시장 덕분에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 긴축과 성장 둔화는 나타날 수 있다. 일관적으로 전부 다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입 무역 수지 전부 전월 대비 감소했고요. 어제 반등 나온 게 이게 배드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굿뉴스처럼 보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밤 9시 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전 사실 임팩트가 있었던 건 이승철님께 보낸 영상 편지. 죄송합니다. 네, 판교 이승철님이 보내는 영상 편지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 별명이 정해진 겁니까? 이승철로? 뭐 저희가 정한다기보다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이승철을 그쪽으로 외치고 의견이 있으니까요. 모아졌습니까? 저희는 구독자분들의 또 의견대로 모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의를 모아야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연주 위원들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미팅 이후로 한결같이 이제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러한 멘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결된 연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혹시 매니저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좀 매파적이라 시장에 부담을 좀 준다고 해석하고 계신지 어떠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생각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 결정하고 매파적이고 한 것들보다는 아마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제 투자자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냐, 못 견디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떨어졌다가 다음 날 바로 10% 올라오면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지만 10% 떨어졌는데 10년 뒤에 10%가 오르면 이건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준 파월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파월이 옳은 판단을 하겠죠.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파월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말아야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측을 하기도 하겠죠.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일단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다들 뭐 다음 주 CPI 발표나 CPI 관련해 물가 인플레가 잡히냐 이걸 보고 있을 건데 네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저는 물가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FED 금리 모니터링 계산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30일 연방기금 선물 가격을 토대로 미국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죠. 선물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3.251 확률이 지금 79%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0.75가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게 거의 80%에 가깝죠. 이게 전주에 보면 73% 정도였는데 이 FOMC가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더 0.75로 굳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밑에 보시면 11월 3일인데요. 11월 3일자에 한 번 더 결정할 텐데 여기도 3.5에서 3.751 확률을 거의 80% 가깝게 78.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다음 계속 4%가 되는 순간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때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목표는 4%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유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번에도 유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데이터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WTI 주봉이거든요. 2015년 이후로부터 2014년 이후로부터 보면요. 유가의 중간값 가운데 선을 그어 보면 대략 $6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값을 제외하게 되면 유가의 고점은 대략 $80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값을 이제 2020년도 극단값을 제외하면 유가의 저점은 대략 $50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플레율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충 중간선인 $60에서 한 $80 정도가 유가가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지금 뭐 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더 내려가야 유가의 평균 값에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당연히 금리를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일봉입니다. 제가 물가가 꺾였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때문인데요. 5월 종가의 평균을 내보면 108.88달러였어요. 그리고 6월 종가의 평균이 114달러였거든요. 6월 유가 보시면 딱 이날 찍고 떨어지는 순간 6월 17일이 S&P 500 나스닥 전부 다 그날이 바닥 찍은 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7월 종가 평균을 보면 98.93달러. 역시 많이 떨어졌고요. 8월 종가 평균 보시면 91.45달러. 9월 현재까지 요 며칠 안 되지만 평균이 85달러입니다. 종가 평균이. 그럼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 이게 확실하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급락이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속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CB가 방금 전에 0.7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니까 이제부터 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물가 잡고해서 올린 건데, 근데 장이 조금 그 유럽 장은요, 약간 혼주항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뭐 시장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프랑스 깎아주는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75%에 대한 예부분 다 예상한 거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유럽도 뭔가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은 매니저님이 정리해 주신 것도 유가에 관련된 포인트를 보면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제가 느끼기에 유가가 또 너무 언더슈팅 해버리면 침체에 대한 공포에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유가의 균형이 저는 사실 60불에서 80불 사이의 밴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밴드 상방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재보다 약간은 더 밀려서 한 60불 정도 자리 잡혔을 때 시장은 좀 더 환호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계신 건가요? 근데 저는 우리가 물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우리가 보는 물가 지수는 그러니까 전년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전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사실은 YOY거나 QOQ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나 전월 대비 상승률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얘가 진짜 60달러까지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물론 유가가 나머지 물가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내년부터는 디플레 상황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국면, 어쩌면 경기 침체됐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60에서 80달러 언저리 어딘가일 거다라고 저는 상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자료 작성해 주신 것 중에서 유가의 뭐 5월 종가 평균 같은 유가의 종가 평균값들 같은 게 직접 계산해 놓으시는 값인가요? 아니면 예, 제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종가를 그냥 엑셀로 해서요. 다 내려서, 돌린 겁니다. 예. 보시는 지표 예. 중에 하나군요. 네네. 이런 사실 시장을 보는 색깔이나 어떤 포인트들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명확하신 것 같은데 선임께서 혹시 시장을 바라본 본인은 어떤 투자자다, 혹시 나의 투자 차량은 뭐 어떤 거다 이런 관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선 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정의할 때 역발상 성장주 가치 투자자라고 정의합니다. 일단 주가의 평균 회귀를 믿고 안전 마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저는 가치 투자자에 가깝고요.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야 관심이 간다는 점에서 역발상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1년에 100만 원 버는 논이 1000만 원에 거래되다가 병충해로 500만 원에 거래되면 저는 심각하게 매수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예상외의 약재로 250만 원까지 내가 산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도 저는 합니다. 근데 물론 새로운 비료가 나오거나 농약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질문 중에 그러면 장기 투자, 저는 장기 투자를 원치 않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항상 비자발적이거든요. 동기가 오를 만한 폭락해 있으면 팔 수 없는 거고요. 너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팔 수 없거든요. 그 중간 어딘가 타협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목표 수익률에서 2배가 나면 일단 절반은 팝니다. 원금 회수 차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을 보유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두 분기 정도는 참고요. 3분기, 4분기가 뭐 실적이 반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계속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청개구리 편향이 있어요. 청개구리 편향이 있으니까 남들 의견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저거 혹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나쁘다 그러면 저거 왜 나쁘지라는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쪽을 고민을 하니까 들으실 때 저 사람 의견이 좀 독특하다 싶으셔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청개구리라는 표현은 어쨌든 역발상 투자자로서 네네.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자산들이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된다면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냥 뛰어듭니다. 네. 섣불지고 뛰어드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성장주 투자자면서 가치 투자자라고 본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보통 그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성장 스토리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인가요? 당연히 스토리가 좋아야죠. 스토리 라인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일단 시나리오가 잘 빠졌는데 근데 뭐 10년을 기다려도 이게 숫자가 안 받쳐줄 것 같다. 그러면 제외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빅테크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게 정말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 뭐 한 10%에서 20% 정도는 넣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넣고요. 네. 네.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감사하게 들은 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얘기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참가자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요청드리기도 전에 선임님께서 먼저 그런 걸 얘기해 주신 건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나와주셨던 강우 작가님은 퀀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퀀트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 선임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면 역발상에 근거한 성장주 가치 투자자로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런 분을 저희도 감안해서 좀 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선임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미국 시장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전략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를. 그러니까 저는 시황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 분석도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 분석도 되게 좋고 기술적 분석도 좋은데 두 개를 합치면 좀 더 나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도 경로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반드시 이날 이런 게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합리적 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9월 말이 바닥일 것으로 본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지수 지금 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전일 이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어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1번하고 2번 표를 그려놨어요. 이게 보시면 일본 곡선에 지금 9월 이후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리고 났을 때가 만약에 저점이라면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가 쌍바닥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면 저는 시진핑이 10월 16일 날에 연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9월에서 그때까지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뭔가 대단히 경제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 금리가 피크아웃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사볼 분할해서라도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깨졌어요. FOMC에서 만약에 1%를 진짜 올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붕괴된다라면 2번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2번은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있거든요. 충분히 물가를 눌러놓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도 선거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10월 말 11월쯤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맞고 다시 올라가면 이게 유명한 역헤드앤 숄더잖아요. 이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유명한 추세 전환 신호죠. 사실은 3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뚫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빼놨어요. 그리고 1번 곡선과 2번 곡선을 보면 제가 다 직전 고점보다 높이 어떻게든 높이 빼보려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제 희망입니다. 네, 일단 1번과 2번 둘 다 2번은 좀 고생하지만 결국 좋아지는 거고 1번은 좀 바로 좋아지는 거 해피엔딩인데 어쨌든 선임님께서는 2번보다는 1번 바로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림을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기를 상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기도하지만 예. 2번일 수도 있다. 2번일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번의 반의 확률도 안 된다. 1번의 확률이 대단히 높을 대단히 것이다라고 높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차트 볼 때 저런 예상 시나리오 그린 거 굉장히 좋아요. 이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이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데 이제 저도 하나 첨언을 하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실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과연 저 그림에서 바로 반등 1번이야 아니면 고생 좀 더 하다 반등 2번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번이냐 2번이냐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1번이 50%, 2번이 30%, 그리고 정말 싫은 3번이 한 20% 정도로 어느 정도의 확률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시나리오로 됐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고 내가 예상한 거가 다른 시나리오가 됐을 때는 포지션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맞죠, 선임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딱 보는데 반가워서 그리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오늘 제가 들은 뉴스 중에 가장 시장 이슈가 됐던 게 애플이었던 것 같거든요. 애플의 관련 이슈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애플이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이 이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애플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브랜드 특징이 있죠. 애플은 구매자들은 애플이라서 사지 성능으로 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능은 비슷하게만 따라와줘도 우리는 애플을 사용한다라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심지어 애플카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애플카 충성도가 3위까지 테슬라를 젖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는 애플은 특수한 회사다라는 거고요. 자, 아이폰 14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다이나믹 아일랜드, 2번 CPU 퍼포먼스 개선, 3번 카메라 성능 개선, 4번 가격은 전작과 동일, 플러스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근데 일반 모델이 125에서 135만 원, 프로 모델이 155에서 175만 원 예상하고요. 한국 출고가는 환율로 15에서 20만 원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통신은 미국과 캐나다만 가능하고 애플워치 8세대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하나도 흥분되지 않았어요. 이게 저한테 와닿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왜 애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보면 막 흥분되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은 접히는데 100만 원인데 이건 접히지도 않는데 심지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삼성전자를 내가 한 대라도 팔아줘야 미국 애플하고 경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국적인 관점에서도 잘 안 와닿기는 하는데요. 물론 주식은 애플 주식을 삽니다만 자, 기술적인 부분을 얼리 어답터 분들 및 애널리스트한테 맡기고 나면 드는 의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원가가 분명히 올랐단 말이죠. 인플레 때문에. 근데도 가격은 동결했다. 근데 지금 킹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럼 킹달러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는지 이 두 개가 의문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애플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면요. 저는 이게 애플 주가를 지금 이 폭락장에서도 막고 있는 거는 이 문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CFO인 루카 메스트리가 분기 동안 230억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280억 달러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었다. 배당을 줬거나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번 거보다 50억 달러를 더 줬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막아보자라는 그리고 뭐 시장 좋아지면 우리가 돈 벌어서 그건 메꿀 수 있고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애플 지금의 현재의 애플 주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플 대차대조표를 자세히 한번 보면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저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왼쪽에 보시면 애플 밑에 이 넷세일즈가 매출이잖아요. 이게 우측에 보시면 2022년 준 25, 그러니까 전년 직전 연도 거랑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죠. YOY입니다. 근데 매출에 보시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상품 매출이 사실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 매출 증가는 겨우 1.8%에 그쳤어요. 근데 서비스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170억 달러, 대충 17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대략 12.11%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에서 밑에 보시면 코스트 오브 세일즈 요거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그로스 마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대충 봐도 630억에서 410억이면 요거 두 개 빼면 220억 달러 정도 남긴 거잖아요. 대충 봐도 30% 이상인 거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190억에서 5억 빼버리면 50억 빼버리면 대충 봐도 70%가 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마진이 45%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원체 좋아서요. 이 좋은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이 전체 매출이 별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화면이 조금 밑에 내려오시면 순이익이 그러니까 EPS죠. EPS가 1.3달러인데 1.2달러예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마 다른 빅테크들이었으면 이 실적 내놨으면 10% 20%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았다. 주주들이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두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주시면 EPS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키우는 바람에 아래 부분이 좀 잘려 있고 안 돼요? 거기서 거기 내려주시면 되겠네. 예, 나오네요 이제. 네네. 베이직해서 EPS가 1.31달러에서 1.2로 빠졌다는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EPS가 오히려 감소했었던 거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애플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및 미국 외지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킹 달러인데 지금 미국 비중과 해외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미국 및 미국 외 지역 매출 비중 보시면 45%대 55%로 오히려 미국 지역보다 미국 외 지역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제품 및 그 외 비중, 그러니까 제품 및 서비스 비중을 보시면 여전히 제품 비중이 76%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 이 재무제표에 써 있는 거 보면 광고랑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애플 케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밑에 한번 미국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그먼트 되어 있는데 아메리카 37이고요, 유럽이 19, 그레이터 차이나 14. 만약에 제가 대만 사람이었으면 이거 보고 애플 불매운동했을 겁니다. 재팬 5, 레스트 오브 아시아 퍼시픽 6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는 거는 미국이랑 그 외 아시아 지역만 늘었고요. 나머지 세 개 지역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환율에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기 환율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재무제표를 다 뒤져봐도 코멘트가 뭐 환해지를 한다, 뭐 가격을 올린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어떤 타격이 되는가에 대한 아직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그때 아마 코멘트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 세일즈 바이 카테고리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 아이폰이 살짝 늘었고요, 맥이 줄었고요, 아이패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줄었고요. 오직 는 거는 서비스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서비스 부분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 7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품의 프로덕트들의 감소를 얘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10% 중반 나오고 있는데, 네네. 원래 애플의 목표치가 30%가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애플 뮤직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보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애플에 대한 성장성은 서비스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예, 그걸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애플 하게 되면 바이백도 많이 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하고 바이백을 포함하면 연 4% 정도의 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내용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주셨고요. 아까 애플 그 대만이었다 그러면 뭐 저 같은 불매운동하죠. 그게 약간 네. 그게 딱 귀에 들어왔는데 왜 그러죠? 아니 대만이라고 네. 표기를 하든지 차라리 아, 그 외라 아, 써야 아. 되는데 아, 중국의 속국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레이터 이제, 차이나니까. 네, 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내용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사회자석이 있다 보면 시황 발표해준 분들께 고르게 중립적인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이상원 사님 이제 겨우 2번 나오셨지만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시장 정리 너무나 잘해주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늘 정리해주신 내용들이 저도 시장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들으면서 매주 원래 금요일 나옵니다. 오늘 목요일 예외적으로 나오신 거 원래는 금요일의 남자죠. 예, 네,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나온 금요일의 남자 판교 이승철님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겨우 2번 하는데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회자로 있으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미션이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바라시는 건 다 이뤄드려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그 이승철님이 언젠가 노래 한 곡 청하고 싶다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회수가 10만이 넘으면 10만은 너무 작은가요? 50만 넘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정도로 하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조회수 10만 가시죠. 10만. 10만 예. 네, 10만 이상 조회수 나오면 이승철님의 노래로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오늘 시황 잘 정리해봤고요. 2부 순서 이남무 교수님 와 계십니다. 오늘 와주셔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